상급지가 올라가니까 마음이 급해 죽겠어요 라는 사연을 한번 상담해 보려고 합니다. 요 고민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요즘에 이런 분들 진짜 많아요. 지금 상급지가 막 올라가가지고 마음이 급해가지고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는 분들이 사연을 또 많이 보내주시고 그런 질문들이 지금 라이브 채팅에 엄청나게 올라옵니다.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익남님. 요즘 갈아타기 고민이 생겨가지고 며칠째 잠을 못 잡니다. 그러다 보니까 늦은 밤에 글을 남겨봅니다. 이런 멘트가 약간 감성을 자극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더 선택하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지금 마음이 급하다. 우선 저희 부부의 상황을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합산소득으로 월 900만 원 정도 버는데 저축을 600만 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저축을 잘 하시는 편인 거예요. 자, 근데 23년에 신길 뉴타운을 샀어요. 그래서 이제 9억의 후반 정도에 샀는데 현재 12억 정도. 그러니까 거의 한 2억 정도는 올랐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은행 대출이랑 회사 대출 해가지고 거의 지금 6억을 꼈기 때문에 요거 살 때도 상당히 LTV는 높은 상태로 산 겁니다. 샀는데 다행히 좀 이제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이분들은 좀 행복한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분이 원리금을 지금 210만 원을 갚고 있으니까 300을 쓰고 600을 저축하는 분인데 원리금을 210을 갚는다면은 말로만 봤을 때는 지금 90만 원으로 생활비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축도 잘하고 있고 그리고 생활비도 되게 아껴 쓰고 있는 뭔가 되게 착실하게 잘 살고 있는 분들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저축도 한 1억을 한 겁니다. 자, 신혼집을 매수해가지고 22년 하락을 제대로 맞았던 시기에 집을 샀고 그래서 집값도 한 2억 정도 상승한 상태인데 요게 이제 25년 10월이면 2년을 보유하죠. 그러니까 요때 딱 비과세 받고 팔아가지고 갈아탈까라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상승분 2억에다가 저축 1억 한 거 더해가지고 15억 정도를 알아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시세가 오르더라. 지금 15억대들도 좀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집 살라고 알아보던 동네가 갑자기 튀어 오르니까 이게 지금까지 내가 벌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이제 내가 번 게 아닌 게 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내가 지금 2억 벌었다고 생각했잖아. 야, 나 2억 벌었다. 기분 좋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순식간에 1억이 올랐어요. 시세가. 그럼 내가 2억 번 게 아니라 1억 번 거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자, 거기다가 여기서 더 올랐어. 만약에 1억이 더 오르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그동안 뭐 한 거지? 라는 그런 현타가 막 팍 옵니다. 그러면서 더 급해지는 거야. 이게 마음이 더 급해집니다. 자, 눈앞에 매물들이 막 사라지고요. 마음이 너무 급해집니다. 그러다가 고덕의 대단지에 16.6억짜리 매물을 발견했는데 로얄동보다 2억 정도 싸요. 그러다 보니까 급매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이걸 사야 되나? 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물론 급등기가 오면 정부 규제도 하고 하겠지만은 기다렸다가 더 오르면 어떡하지? 라면서 나도 모르게 패닉에 빠지더라. 나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네, 맞아요. 다들 자기가 안 그럴 줄 알지만 막상 내 일이 되잖아요. 내 눈앞에 이런 일이 닥치면 사람이 이제 비이성적인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자금 계획을 세워봤어요. 갭 투자로 어떻게든 가능하겠더라고요. 전세를 8억을 맞추고 그러면 16억 6천이니까 17억이라고 치고 8억을 맞추면 9억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 9억을 어떻게든 구하면 딱 떨어져가지고 현금이 0원이 되는 상황입니다. 갭 투자나 갈아타기 같은 것도 처음이고 이렇게 막 무리해서 영끌까지 해가지고 사면은 과연 내가 문제 없이 사고 안 터지고 잘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되고 마통을 하나 만들어 놓긴 했는데 이건 정말 필요할 때만 써야 돼서 남겨두고 싶다 보니 정말 현금이 하나도 없는 상태까지 몰리게 되는데 이게 맞는 건지 지금 걱정이 된다는 거죠. 자, 물론 이게 매수가 잘 되면 잔금 치르는 데는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우리 성향이 또 그런 게 아니에요. 안전지향형이기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맞나라는 좀 걱정도 되고 거기다가 또 그렇게 되면 필연적으로 우리가 이제 월세로 가야 되죠. 월세로 가려고 봤더니 우리가 지금 준신축에서 신혼을 또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서 살아보니까 이 준신축 아파트가 주는 그 맛이 있거든. 그래서 여기서 살다가 아주 오래된 구축 아파트로 가거나 빌라로 가면은 4년 동안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오만 가지 생각이 듭니다. 라는 거예요. 자, 좀 괜찮은 곳을 임차 들어가면 임차 비용도 커지니까 이거 갭 투자하는 것도 의미도 없을 것 같기도 하고 내년쯤에 아이 계획도 있는데 상급지에 영끌 갭 투자 해가지고 아이가 더 크기 전에 젊을 때 고생한다고 생각하고 반강제적으로 4년 동안 바짝 고생하면서 독하게 저축하고 4년 후에 학군이 좋은 고덕동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뭐 아이가 생겨서 가봐야 애가 2살 정도 되는데 2살 때 학군이 좋은 데 가는 건 의미가 없겠죠. 지금이 아니면 이렇게 몸택할 수 있는 시기도 없을 것 같아요. 저희 부부 상황에 이런 급등기에 영끌로 상급지 갈아타기 하는 게 맞을지
욕심인지 이거에 대한 고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최근 2년간 이 서울 내에서 보면요, 상승한 단지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실거주하기 좋은 단지라는 어떤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이거를 똘똘한 한 채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이걸 좀 풀어서 설명하면은 어느 정도 단지 규모가 좀 있고요, 신축이거나 아니면 신축에 가까운 수준의 지하 주차장도 좀 있고, 뭐 단지도 좀 커가지고 조경도 좀 되고, 그 안에서 나름 산책도 좀 가능한, 내가 여기서 산다고 누군가한테 말했을 때 사람들이 뭐 무시하는 것도 없고, 야, 너 거기 살기 좋다며 하면서 약간 인정해 줄 만한 그런 단지들은 최근 2년간 빠르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들이 뭐 어쨌든 저점 구간에서 산 거니까 매수를 잘한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충분히 지금 잘 한 건데 왜 이렇게 밤잠을 못 자가면서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냐. 이게 문제인 거죠, 이게. 우리 집만 올랐으면 좋은데 다른 집도 올랐거든요. 거기다가 우리 집이 오르는 것보다 다른 집이 더 올라갈 것 같은 그 걱정이 드니까 이럴 때 갈아타야 되는 거 아니야? 비과세인데? 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게 어찌 보면 되게 자연스러운 사고의 흐름이거든요. 자, 이분들 보세요. 원래 15억 정도 알아보다가 갑자기 1, 2억이 툭툭 튀어버리니까 내가 보던 아파트가 놓쳐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막 알아보니까 조금 조건이 좋지 않은, 로얄동보다는 한 2억 정도 싼, 한마디로 그 단지 안에서는 조금 그런 빠지는 매물을 보면서 야, 이거라도 사야겠다. 야, 제가 지금 더 올라가기 전에 얘라도 못 잡으면 난 이 단지 아예 못 들어간다라는 패닉이 오는 거예요. 갭 투자로 어떻게든 가능하겠다. 이거는 말 그대로 지금 희망 회로를 풀로 돌리는 거거든요. 여기서 얼마 끌어오고 여기서 끌어오고 여기서 끌어온 다음에 전세는 7억 8천인데 8억에 맞추고, 뭐 알아서 뭐 전세가 7억 8천인데 8억에 맞출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까지 막 돌리면서 하면 겨우 영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마통은 또 건들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마통까지 깨게 되면은 이제 마이너스로 가니까 그건 또 싫어. 그래서 이렇게 희망회로가 잘 돌아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거. 근데 이 상황이 불안하니까 계속 고민이 돼서 잠을 못 자는 겁니다. 자, 지금 요 시장의 특징은 딱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뭐냐면 매도자가 아주 강력한 시장이다. 매도자 우위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고, 매도자 우위 시장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금매라고 나오는 게 실거래보다 높습니다. 호가보단 낮아요. 이 동네 사람들이 바라는 최고의 가격보다는 낮은데 실거래보다는 높아가지고 그 중간 어디쯤이에요. 야, 이게 금매야? 금매가 아니야? 라고 애매한 거. 당연히 호가들보다는 조금 낮기 때문에 저 호가에 살 사람 입장에서는 요 조금 낮은 호가가 금매처럼 보이긴 합니다. 근데 또 내가 어차피 신고가 찍고 들어가는 거는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쉽사리 이제 결정을 못 해요. 근데 이 상황에서 그 매물이 누가 사가? 그러면 이제 16억 6천이 아니라 17억부터 스타트예요. 그러면 이제 더 패닉에 빠지는 거죠. 이 진짜 금매라고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실거래가보다 뭐 낮다거나 아니면 실거래가 수준인 것들.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매도자 절대 우위 시장에서는 실거래가로 사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보통 이렇게 호가가 막 더 높게 찍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정말 구하기가 어렵다. 거기다가 대단지면은 단지 내에서도 격차가 커요. 그러니까 로얄동이 많고, 이 단지 내에서도 격차가 큰데 로얄동들이 있고 로얄동이 아닌 동들도 있고, 로얄동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비로얄동이라고 해야 될까? 좀 빠지는 동네. 그러니까 이 동네는 좀 약간 선호하지 않는 동들도 있어요. 단지가 워낙 크니까. 그러면 이 안에서 가격 격차들도 벌어지고 호가도 막 벌어지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세를 판단하기가 더 어려워져요. 자, 거기다가 이 매도자 우위 시장에서 사기가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이 조건이 안 좋은 것들만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조건 좋은 것들은 들어가요. 매물이 아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R은 들어가. 로얄동, 로얄층은 아예 들어가 버리고, 로얄동이 아닌 물건들 중에서 보통 일반적인 물건들이 로얄동 가격들을 막 부르기 시작해요. 얘네들이 이제 거래가 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순식간에 1, 2억이 오르는 판에서 차라리 조건이 좀 안 좋더라도 1층이나 2층짜리거나 위치가 되게 안 좋아서 뭐 초등학교랑 되게 멀다거나 상가랑 되게 멀어가지고, 아니면 뭐 소음이 되게 심하거나 뭐 냄새가 나거나 뭐 이런 동네들도 있거든요. 동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좀 거래가 그동안 아예 안 되다가 이제 위에 것들이 다 빠지니까 여기도 이제 사람들이 이제 기웃기웃하는 거야. 이것도 좀 괜찮지 않나? 차라리 이게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 보통 이렇게 매도자 절대 우위 시장일 때 저층들이 거래가 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럴 때 옮겨야 될지 말지를 되게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사고 싶은 거는 그래도 중층에 괜찮은 동이었는데 가보니까 막상 진짜 현실적인 물건은 저층에 막 구석진 물건이란 말이죠. 아, 이게 맞아? 라고 막 고민이 될 때
우리는 뭘 해야 될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겁니다. 갈아타기 비용을 상쇄할 정도의 높은 상승률을 기대할 수 있는가를 먼저 따져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지역이 그 물건이 이게 가능한지를 먼저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 이 갈아타기 할 때는 공짜가 아니거든요. 요 세 가지 정도의 비용이 이제 발생합니다. 우선은 내가 실거주를 하고 있다가 갭 투자를 지금 한다는 거니까 나는 주거비가 이제 추가로 들어요. 월세를 얻어야 되니까 그 월세 비용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취득세와 보유세가 증가하게 돼요. 내가 더 비싼 집의 가격대를 사기 때문에 당연히 취득세를 한 번 더 내는 것도 있고 보유세도 늘어나죠. 그리고 고가주택으로 가면은 1주택자도 양도세가 발생하거든요. 요거까지 고려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거랑 요 1, 2, 3 비용을 다 합친 거를 제하고도 수익률이 유의미하게 좋으면 가는 겁니다. 자, 하나씩 좀 설명을 해볼게요. 자, 준신축 아파트 맛을 봐버린지라 괜찮은 곳을 임차를 들어가면 임차 비용이 커지지 않을까 걱정된다라고 적어주신 것 자체가 이제 주거비를 낮추기 쉽지 않은 거예요. 진짜로. 신혼 때는 저는 최대한 주거 수준을 낮춰가지고 시작을 하라고 제가 얘기를 몇 번 하는 이유가 한 번 높아진 눈은 낮추기가 진짜 힘들거든요. 특히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해야 되나? 이걸 뭐라고 표현할까? 나는 망한 것도 아니고 나는 오히려 더 잘 된 건데 재무 상태로 보면 더 좋은 선택을 한 거일 수도 있는데 감정은 내가 뭔가 인생이 망한 것 같고 뭐 패배한 것 같고 뭔가 인생이 뭔가 좀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진 것 같은 그런 감정을 더 심하게 받아요. 그러니까 주거 수준이 아예 낮은 데서 시작하시면 그런 게 별로 없는데 한번 높여놓으면 내려가기가 정말 힘들다는 거예요. 내려갈 때 그 우울감이 엄청 강하단 말이죠. 그래서 아예 안 높이는 걸 추천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이렇게 걱정하는 거를 보면은 저는 이 생각보다 이 주거비를 많이 못 낮출 수가 있다. 이걸 못 낮추면 어떻게 되죠? 뭐 딱히 뭐 이동을 했다고 해서 저축을 더 하는 것도 아니고 원리금 갚으면서 실거주 하는 거 대비 뭐 갭 투자를 해놓긴 했는데 뭐 그냥 우리는 막 주거는 주거대로 고생하고 있고 뭐 남의 집에서 살면서 또 힘든 것도 있고 근데 뭐 저축도 더 되는 것도 아니고 하면서 조금 되게 행복하던 삶이 갑자기 우울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거기다가 취득세랑 중개수수료만 한 6천만 원 이상 나옵니다. 거의 뭐 7천 가까이 나올 거예요. 이걸 내고도 옮기는 게 유리하냐라는 거죠. 지금 집이 12억대 집을 가지고 있는데 세금만 지금 6천, 7천을 내는 거예요. 세금에다가 이제 비용만 해도. 이거를 벌어도 본전이잖아요. 이걸 벌어야 본전인데 이거보다도 엄청나게 많이 벌면 가는 거고 못 벌면은 괜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내고도 옮기는 게 유리한지를 꼭 따져보셔야 되고. 자, 거기다가 1주택자도 12억까지는 비과세입니다. 근데 12억을 초과하는 집부터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발생을 해요. 물론 12억까지는 비과세를 해주기 때문에 비례해서 올라가는 거라 뭐 금액이 엄청 많이 나오진 않지만 이 집을 뭐 만약에 17억에 샀는데 뭐 20억, 22억, 23억에 만약에 판다면 그거에 대한 세금도 꽤 나온다. 요걸로도 뭐 몇 천만 원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12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는 게 오르는 거랑 옮겨가지고 오르는 거랑 똑같이 뭐 4억이 올랐으니까 4억 벌었어요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나간다. 그래서 이 비용을 극복할 수 있는 정도까지 상급지로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투자를 해보거나 좀 경험이 있는 분들은 이걸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는데 내가 한 2, 30억대 아파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걸 팔고 더 좋은 데로 못 가요. 왜냐면 거기서 나오는 취득세, 양도세 이런 것들을 따지면 옮겨가지고 가는 게 실익이 없어지거든요. 자, 두 번째로 이걸 해야 됩니다. 남는 돈이 많아가지고 그거를 놀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럴 거면 그냥 집에다가 합치고 차라리 더 좋은 집 가지고 그냥 있자라는 거라면 옮겨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여유 자금이 많은가를 따져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 어떠냐? 저축한 현금은 1억 정도 있다고 하셨어요. 물론 앞으로도 저축을 많이 하시겠지만 당장 저축한 금액은 1억 정도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여유 자금은 1억이고 이거를 옮기는 순간 현금이 제로가 되죠. 그럼 여기서 실익이 뭐가 있냐? 자, 거기다가 여유 자금 1억은 세금으로 다 날아갑니다. 지금 이분들이 옮겨가는 순간 대출은 더 늘어날 것이고 레버리지는 더 커지는데 모아놓은 현금은 취득세랑 이런 걸로 한 반 이상 날아가 버린단 말이죠. 거기다가 우리 연봉이 낮은 편은 아니지만 뭐 16억, 17억짜리 집을 살 만한 연봉은 아니죠. 이분들이 둘이 합쳐서 900만 원 버는 거니까. 그러면은 연봉 대비 과도한 집을 하나 가지고 있지만 현금은 없는 아주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태가 되는 것밖에 없는 거죠. 물론 이렇게 옮겨가지고 그 옮긴 집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집 대비 엄청나게 많이 오르면 뭐 다행인데 뭐 그렇게까지 차이가 날 정도의 입지와 뭐 그렇게까지 차이 날 정도의 가격대냐라고 하면은 이건 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분들이 무주택자면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내가 뭘 가지고 있는데 가지고 있는 것보다 유의미하게 좋은 게 아니면은 그 동네가 더 좋은 동네더라도 멈춰야 될 때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동하는 거는 그럼 누가 좋은 건가요? 라고 생각하면 사실 국가 좋은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금 많이 내고 뭐 하니까 뭐 국가적으로는 좋을 수 있지만 본인 가정에 좋은 일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그러면 이분들처럼 생각이 드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거는 내 능력을 잘못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설명을 드려보면은 이분들이 지금 900만 원 정도를 벌고 저축을 600만 원 정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집도 샀고 대출은 뭐 한 5, 6억 있지만 집값도 올랐고 그러니까 저축도 잘 되고 아직 아이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경제적으로 아주 윤택해. 그리고 우리는 너무 탄탄해 라고 착각하는 거죠. 자, 왜 그러냐? 이게 이분들이 집을 살 때 지금 집을 9억 후반에 샀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는 월 900을 벌고 600을 저축하니까 뭐 약간 무리긴 하지만 못 살 정도는 아닙니다. 거기다가 이분들은 착실하게 저축을 잘 하시는 타입이니까 잘 버티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이 집이 9억에서 어쨌든 12억이 됐으니까 뭐 잘 되신 거죠. 근데 여기에서 추가로 더 가는 거는 이제는 한계치가 온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출산을 계획 중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아이를 낳는 순간 맞벌이에서 외벌이로 바뀌고 그럼 외벌이로 바뀌면은 지금 집도 엄청나게 부담됩니다. 왜냐면 대출이 6억이나 있는데 갑자기 외벌이가 되면은 이걸 감당할 수 없을 수 있거든요. 물론 저축률이 높긴 하지만 저축이 거의 팍 줄어드는 거니까 지금 집도 뭐 아주 마음 편하게 운영할 수 있는 건 아닐 수도 있고 아이가 태어난 이후에 어떻게 우리가 소득이 바뀔지도 모르니까 지금 집보다 더 키우는 거는 상당히 리스크가 있다. 그래서 부동산이 계획한 대로 딱딱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 부동산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뭔가 계획한 대로 잘 안 될 때가 많아. 특히 전세가 잘 안 맞춰질 때도 있고요. 예상보다 전세가 갑자기 막 빠질 수도 있고 갑자기 또 오를 수도 있고 뭐 아기가 태어났는데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뭐 복직을 하려고 했는데 복직이 뭐 안 될 수도 있고 어떤 그 리스크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금융자산은 뭐 문제가 터지면 뭐 던져서 팔면 되는데 부동산은 또 바로 팔리는 것도 아니고 뭐 거기 임차인이 있으면 또 못 팔아가지고 뭐 계약갱신 청구권 쓴다고 해서 뭐 집도 안 보여주는 상황도 오고 나는 팔아야 되는데 집은 못 팔리고 막 급급매로 던지고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딱딱딱 계획에 맞춰서 뭐 룸이 없는 상태로 하시지는 않는 게 좋다. 자, 마음이 조급해지는 이유는요, 사실 아주 냉정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그 동네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대로 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갈 필요가 없는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좋다. 내 능력에 맞는 집을 내가 이미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나는 이미 충분히 좋은 집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른 동네들이 올라가는 게 뭐 그런가 보다라고 하게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지금 그 뭐 반포 아파트가 60억 되고 70억 되는 거에 대해서 마음이 조급해지지는 않을 거예요. 저기는 어차피 내가 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조급하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내가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동네가 오르니까 막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정답은 하나밖에 없어. 내가 갈 동네가 아니구나. 갈 필요가 없는 집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자, 지금 소득으로 실거주 하잖아요. 만약에 그 이사 간 집에 그러면 거기서도 버티기가 힘들 거예요. 집을 키우려고 하지 마시고 소득을 높이려고 생각을 하는 게 좋습니다. 소득을 높여가지고 내 능력에 맞춰서 집을 이동하는 게 좋지 내 능력은 그대로인데 집만 어떻게 키워가지고 그 집에서 나중에 뭐 악착같이 몸테크하면 실거주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가면 거기서부터 또 고생이에요. 이분들이 지금 몸테크를 좀 오해하고 있는데 몸테크는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집을 실거주하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 과한 거예요. 지금 뭐 아이도 없는 2인 가구가 준신축 25평대 12억대 아파트에 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집을 거주하고 있는 거에서 나오는 게 몸테크다. 그래서 전세 주고 월세를 가자. 전세 주고 월세 가시고 내가 나중에 돈 많이 벌고 뭐 돈을 불려가지고 그때 가서 이 집에 뭐 아이랑 같이 다시 들어오자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 몸테크인 거지. 여기서 내가 사실 가기 너무 힘든 정도의 수준으로 판을 키운 다음에 아주 위태위태하게 살면서 버텨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몸테크는 아닌 겁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준신축 아파트 맛을 봐버려가지고 뭐 빌라나 오래된 구축 아파트 가는 게 너무 좀 힘들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 지금 이거 자체가 지금 문제인 거예요. 아시겠죠? 뭐 4년 산다? 아니다. 저는 8년 정도는 그냥 계속 다른 데서 살자
라고 생각하시고 그러면 지금 집을 유지한 상태에서 지금 집을 전세를 주면 대출이 다 없어지죠. 대출 없어지니까 당연히 유지비는 거의 이제 제로가 되고 딱 주거비만 듭니다. 그럼 주거비를 확 낮춰버리는 거죠. 낮춰가지고 저축을 600을 하는 게 아니라 600 뭐 40, 50 더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주거비를 낮추는 순간 뭐 갑자기 아내가 갑자기 휴직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해도 대응이 훨씬 더 쉽죠. 우리는 금전적 여유가 많으니까. 그런 상태로 바짝 모아 보시면 요렇게 해서 모은 추가 그 엑스트라 머니가 나중에 또 빛을 발하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그러니까 더 무리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충분히 큰 집이니까 여기를 조금 더 경제 상황을 개선하는 식으로 바꿔보자 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또 하나 걱정되는 게 아마 이런 걸 거예요. 내가 대출이 많잖아요. 근데 다른 집값이 막 올라가니까 이 현금 1억이 노는 것 같아서 되게 불안한 게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어떻게 하면 되냐?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는 현금을 모으는 것도 일종의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이게 왜 투자입니까? 대출은 대출이고 현금은 현금대로 열심히 굴려야죠.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대출은 미래의 능력을 땡겨 쓴 거니까 현금은 현재의 능력이죠. 그러니까 현금을 모으는 것 자체도 미래에 땡겨 쓴 대출을 일부 상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스크를 줄이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돈을 놀리고 있는 게 아니라 현금을 모으는 것도 대출이 있는 사람은 리스크를 줄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조금 지금 진정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투자를 안 한 사람이 아니에요. 투자를 많이 해놓은 사람이니까 여기서 더 키우려고 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거를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이 집이 유지 가능한 집입니까? 유지 불가능한 집입니까? 라는 거에 대한 기준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벌이가 만약에 됐다라고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그래도 이 집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를 한번 판단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맞벌이고 애도 없고 뭔가 너무 지금 조건이 좋기 때문에 내 능력을 너무 과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외벌이로 딱 바꿔놔. 나는 외벌이고 우리 와이프는 아이를 키우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가정을 해도 이 대출과 어떤 집이 과연 유지가 가능할 것인가? 유지되는데요? 라고 생각하면은 뭐 괜찮은 건데 저는 그러면 조금 부담될 것 같은데요? 라는 느낌이 든다면은 이미 투자는 충분히 한 거다. 충분히 한 거니까 여기서 더 키우지 않으시면 좋겠다. 이런 기준으로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남는 돈은 어떻게 합니까? 남는 돈은 뭐 우리가 뭐 꼭 부동산만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똘똘한 한 채를 하라고 하니까 이러고 있는 건데 똘똘한 한 채가 뭐 풀릴 수도 있는 것이고 뭐 금융자산 투자 같은 것들도 있는 것이고 하니까 다른 것들로 뭐 조금씩 운영을 하시면서 또 기회를 보는 게 또 미래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요 돈이 너무 논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대출도 있으니까 일정 부분 좀 가지고 가면서 나중에 한번 뭐 기회가 왔을 때 또 현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그런 약간 여유 자금으로 가지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이 조급함이 조금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